와, 오늘 두 개 힘들겠다. 좀 어려운 거라서. 몇 페이지냐면 50페이지 봅시다. 자, 비문학 50페이지. 문단 번호 한번 써볼까 봐. 몇 개 문단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가볼까? 하나, 둘, 셋, 넷. 얘네도 써봐. 5개, 6개. 그 다음에 7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 이제 비문학집이 5문단에서 7문단 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고, 우리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과학기술이란 말이야. 이런 거 나오면 좀 되게 재미도 없고 힘도 들지? 그래도 문학보다는 소설보다는 낫다 생각해. 어때? 마치 소설이 제일 짜증나지? 자, 근데 하기 싫은 거를 잘해야지 결국은 나중에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 마음을 꼭 가지고 가도록 하세요.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면 비문학이 말도 못하게 어려워져. 짜증날 정도로 어려워지거든. 그게 왜 이렇게 피곤해, 그거? 그냥 피곤해? 날 봐서 피곤하구나.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온다고? 화제나 논제, 즉 말할 거리가 나오는 거야. 읽어보고 무엇에 대해서 한번 나올지 한번 얘기해보자. 양전자 단층 촬영 PET는 세포의 대사량 등 인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몸속에 특정 물질을 주입하여 그 물질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기술이다. 자, 뭐에 대한 설명이지? PET에 대한 개념이지? 요건 동그라미만 쳐놓을게요. 그냥 개념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문단에 개념이 나온다는 건 이게 중심 화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거 PET는 이런 거야. 알았지?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라고 뒤에 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개념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편하게 넘어가도 돼. 이때 대사량이란 했으니까 대사량의 개념도 나오죠? 대사량이란 사람의 몸속 세포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총량으로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는 대사량에서 차이가 난다. 이건 대사량에 대한 설명이야. PET는 특정 물질과 비정상세포의 반응을 이용하여 이들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 중심 문장 어디가 되겠니? 바로 어디가 되겠어? 9위. 맨 마지막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PET는 특정 물질과 비정상세포의 반응을 이용하여 이들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여기 문장에서 확인해. 이들의 분포가 뭔데? 이들이 뭘까? 다시 한번 읽어봐. 이들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들이 뭘지 먼저 찾아봐. 앞에 거 보고. 이들이 뭘까? 비정상 세포의 반응을 이용한대. 그치? 비정상 세포의 반응을 이용하여 이들의 분포, 비정상 세포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비정상 세포의 분포야. 왜? 대사량도 보면 몸속 세포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총량으로 정상 세포와 비정상 세포는 대사량에서 차이가 나지. 그래서 그 차이를 통해서 비정상 세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PET가 여기서 말하는 특정 물질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몸에 주입하는 특정 물질이잖아. 이 특정 물질과 비정상세포의 반응을 통해서 비정상세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글이야, 이 글은. 자, 그래서 PET는 이거야. 그러면 PET가 어떻게 해서 비정상세포를 구분하는지 한번 볼까? 라고 말하는 글이겠지. 자, 두 번째 문단 갈게요. PET를 통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선 하면 세모치고 뭐가 되겠니? 9위. 1. 그럼 우선 1. 몸속에 방사성 추적자를 주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ET에 사용되는 방사성 추적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합한 포도동 성분의 특정 물질로 이는 특정한 원소 또는 물질의 이동 양상을 알아가기 위해 쓰인다. 이렇게 주입된 방사성 추적자는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되겠니? 2가 되겠지? 여기서는 방사성 추적자를 주입했잖아. 이렇게 주입된 방사성 추적자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포도당과 유사하기 때문에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세포의 다량으로 흡수된다. 여기까지 2가 되겠지? 그런데
세포 안으로 흡수된 방사성 추적자는 일반 포도당과 달리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세포 안에 머무른다. 이 세 번째. 여기가 3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가는 굳이 밑줄 해줄 필요는 없겠지. 해주려면 몇 개가 돼야 되냐? 여기야 되고 여기에도 여기 밑줄이 너무 많아지잖아. 차라리 그래서 이 밑줄을 다 포함하는 거는 밑줄 하나는 차라리 이렇게 비정상 세포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잖아. 비정상 세포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1, 2, 3 나오면 비정상 세포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지. 여기가 이렇게 이 정도 할 수 있지. 늘 하던 거잖아 우리가. 그지? 다음 세포 안에 머무르게 된대. 세포 내에 축적된 방사성 추적자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붕괴되면서 양전자를 방출한다. 자, 여기가 네 번째가 되겠죠? 방출한다고 했으니까 방출된 양전자는 몸속의 전자와 결합하여 소멸하는데 이때 두 입장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 여기가 다섯 번째. 이 에너지는 180도 각을 이루는 한 쌍의 감마선으로 방출되어 몸 밖으로 나온다. 몇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된 거야. 자, 이런 과정들이야. 이 과정들은 선생님도 다 기억 못해. 그냥 과정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는 거야. 몸 밖으로 감마선이 방출되는 거지. 그 다음 몸 밖으로 나온 감마선은 PET 스캐너를 통해 검출되는데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일곱 번째. 이렇게 PET 스캐너를 통해서 검출된대. 근데 PET 스캐너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PET 스캐너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PET 스캐너는 수많은 검출기가 검사 대상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다. PET 스캐너 이렇게 180도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은 각각의 진행 방향이 있는 검출기에 도달하게 된다 라고 했지. 그럼 여기가 몇 번째가 되겠니? 여덟 번째가 되겠지? 요렇게 여기까지 잘라주는 거고. 자, 검출기에 도달하게 돼요. 이때 한 쌍의 감마선이 도달한 검출기에 두 점을 잇는 직선을 동시 검출 응답선이라고 하며, 응답선 동그라미, 감마선의 방출 지점은 이 선의 어느 한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쌍의 감마선이 각각의 검출기에 도달한 시간에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몸의 어느 지점에서 감마선이 방출되어 있는지에 따라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번호를 한번 보면 한 쌍의 감마선이 검출기에 도달하게 되지. 그러면 검출기에 도달한 두 지점이 있는 것을 동시 검출선이라고 하며, 방마선의 방출 시점은 뭐 이너 한 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 과정은 끝났다고 보는 거잖아. 여기까지만 하죠. 이렇게 과정이야. 다음 다섯 번째 문단. 감마선이 PET 영상에 유효한 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앞에가 과정이고 여기서 유효한 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PET 스캐너의 검출기로 동시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 경우를 동시계수라고 한다. 동시계수 동그라미. 하지만 한 쌍의 감마선이 완전히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PET 스캐너는 동시계수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폭인 동시계수 시간폭을 설정하고 동시계수 시간폭 안에 들어온 경우를 유효한 성분으로 간주한다 라고 했지. 여기서는 뭐 하기 위해서니? 유효한 성분이 되기 위한 조건이지. 그래서 밑줄을 어디까지만 치면 되겠니? 여기서는 밑줄을 두 개를 칠 수 있는 거야. 잘 봐. 선생님 이거 밑줄 긋지만 니네는 첫 번째 여기까지 하나, 요걸 해주면 이게 나오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해도 상관은 없겠지. 근데 선생님 성향상 어떤 걸 좋아해? 다영아, 짧은 걸 좋아하지. 그래서 여기는 유효한 성분이 되기 위한 것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거지. 밑에 걸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밑줄 긋는 건 중요한 내용을 밑줄 긋는 게 아니라 제목, 구조를 밑줄 긋는 거야. 구조. 이렇게 지금 보면 내용이 어렵지만, 내용을 보면 어렵지만 구조는 되게 간단해. 자, 여기까지만 한번 구조 한번 볼까? 봐라. 첫 번째, PET에 대한 개념 설명이야. PET는 이제 특정 물질과 비정상 세포의 반응을 이용해서 이들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어. 비정상 세포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PET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과정을 통해서 검출을 하는 거야. 검출해. 그런데 검출된 것이 유효한 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제목을 이렇게만 읽으면 글의 구조는 알 수 있어.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가 뒤에 하나 나온다 쳐. 그러면 그 한 문제만 틀리고 나머지 문제는 다 구조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그런데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한 쌍의 감마선, 즉 동시계수 중에서도 PET 영상에 유효한 성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 우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선 다음에는 뭐가 되겠니? 무조건 1이야. 그지? 그럼 다음으로라는 말도 있으니까 여기 다음으로는 뭐가 되겠니? 2가 되겠지. 그럼 밑줄은 뭐가 돼? 9야. 이 두 개를 뭐 해주는 것? 묶어주는 것. 그럼 어디가 밑줄일까? 얘는 첫 번째 줄이야. 그러니까 동시 계수 시간폭 안에 들어온 경우를 유효한 성분으로 간주한다고 했지. 근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경우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니까 밑줄은 어디가 되겠어? 요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그래도 요거 한번 읽어볼게. 안 읽어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감마선이 주변의 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검출기에 도달한 시간의 변화가 생겼으나 동시계수 시간 내에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산란계수라고 한다. 첫 번째 산란계수인 경우 시간의 변화가 생겼지만 그래도 어쨌든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검출된 거야. 다음으로 한 지점에서 방출된 두 개의 감마선 중 한 개의 감마선만이 검출기로 도달할 때 다른 지점에서 방출한 한 개의 감마선과 동시 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랜덤 계수라고 한다라고 써요. 랜덤 계수가 나오겠죠. 이 두 가지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야. 이 두 경우는 모두 실제 감마선이 방출된 지점이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ET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즉,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동시 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참 계수만이 유효한 성분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렇게만 해도 되겠지. 근데 하나 더 해주고 싶으면 다행히 어디다? 맨 마지막에다 하나 해주는 게 좋겠지? 이렇게 해줄까? 다 해줘도 돼.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마지막 정리 나오네. PET 영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란계수와 랜덤계수의 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계수 시간폭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밑줄 다 거도 되고 안 거도 되고 안 거도 되고 다 거도 되고 다 거 그럼 이렇게. 자,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목을 정리 한번 하는 거. 항상 비문학은 이렇게 읽어놓고 제목을 읽어놓고 이걸 한번 쓱 정리해 주는 게 좋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봐. PET는 이거야. 근데 특정 물질과 비정상 세포의 반응을 이용해서 이들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히 읽어볼게. 일단 첫 번째 특정 물질을 방사선 추적자를 주입해야 돼요. 얘네들은 이제 비정상 세포에 다량으로 흡수되고 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랫동안 세포 안에 머무르게 돼. 근데 얘네들은 방사성 동위수는 붕괴되면서 양전자를 방출하게 돼. 방출하면서 몸속의 전자와 결합하는데 이때 두 입자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한 쌍의 감마선을 방출하는 거야. 몸 밖으로 방사된 이 감사선을 스캐너를 통해서 검출하는데 180도로 검출된 한 쌍의 감마선은 각각의 진행 방향에 있는 검출기에 도달하게 돼. 이때 직선을 동시 검출 응답선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 그래서 유효계수 뭐 이걸 전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효한 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한 쌍의 감마선이 완전히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 시간 계수폭 안에 들어오면 돼. 그런데 동시 계수 시간폭 안에 들어온 경우라도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산란 계수. 두 번째는 무슨 계수? 랜덤 계수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좋아.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동시 계수 시간폭을 설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어디에 어느 내용이 있는지 정도는 정리가 되지?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가보자.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됐어요? 이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요 뒤에 이렇게 해놔도 돼. 니네도 해놔. 그럼 요 뒤에는 뭘 쓰는 거라고? 그래, 문단 번호. 내가 이걸 어느 문단에서 찾았구나. 이걸 적는 거야. PET는 특정 물질과 비정상세포의 반응을 이용한다. PET의 개념 몇 번째 문단에 있겠니? 첫 번째 문단에. 이거 맞는 말이니? 특정 물질과 비정상세포의 반응을 이용한다. 맞습니까? 예, 맞죠? 첫 번째 문단. PET에서 동시 검출 응답선은 직선의 형태로 표현된다. 맞습니까? 동시 검출 응답선. PET에서 몇 도라고 나와? 자, 180도고 여기 응답선이라고 하죠.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을 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직선을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직선으로 구현되는 게 맞겠죠? 몇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다음에 PET 스캐너는 감마선을 방출하여 PET 영상을 만든다. 자, PET 스캐너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감마선을 뭐 하는 거야? PET 스캐너는 순서에 나와 있겠죠? PET 스캐너 여기 나오네. 다섯 번째 문단에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PET 스캐너의 검출기로 동시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했어. 그럼 PET 스캐너는 하는 역할이 뭐야? 검출기로 검출하는 과정이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감마선을 방출한다고 그랬어. 맞아? 감마선을 방출하는 건 뭐지? 특정 물질과 특정 물질이 방사성 동요소가 붕괴되면서 물질과 결합해서 감마선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지? 얘는 틀렸네요. 다섯 번째 문단을 통해서 알 수 있어. 3번이 틀렸어요. PET는 인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영상화 기술이야. 몇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PET 스캐너 아까 다섯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지? 자, 다시 한번 가봐. 수많은 검출기가 검사 대상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다 라고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원형으로 된 거 맞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문단본을 자꾸 써는 연습을 해. 실제 시험에서는 안 써도 되겠지. 근데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이거 넘겨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라는 거야. 내가 이거 머릿속으로 푼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예요 라는 거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앞에 거 자꾸 넘겨서 풀게 돼. 그럼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거야. 다음 7번 문제 가봅시다. 방사성 추적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어. 자, 방사성 추적자 들어가 앉아. 방사성 추적자는 어디 나오냐면 두 번째 문단에 방사성 추적자를 주입한다 라고 나와 있지. 자, 이게 어떻게 개념인데 방사성 추적자는 쭉 나오면 어디까지만 나오냐면 여기까지가 나오는 것 같아. 방사성 추적자 여기까지 나오니까 여기. 그래서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을 통해서 이걸 확인해 보는 거라고 봅시다. 비정상 세포 내에 다량으로 흡수되어 축적된다. 찾아보세요. 네, 맞아요. 좋게. 굿. 세포의 대사량을 평소보다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 얘가 들어가면 세포의 대사량이 평소보다 높아져요? 아니죠. 비정상 세포가 세포의 대사량보다 높지. 걔네가 많이 필요한 거지. 이건 아니죠. 다음 몇 번? 2번. 되게 쉽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글이 어렵다고 해서 문제까지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는 뒤에 따로 있어. 근데 나는 목표가 만점이야.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돼. 처음부터 그 목표를 잡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1등급을 목표로 잡으면 한 2개 정도는 틀려도 돼. 2, 3개 정도는 틀려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다 풀어주고, 야, 말도 안 되게 어려워. 이 문제를 못 풀겠어. 그런 문제만 못 풀면 돼. 자, 7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자, 이 문제 별표.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지 진짜 고수가 되는 거야.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은 가장 적절한 것이야. 적절한 것 하나지, 이유지, 얘네들은 무조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서술형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서술형을 생각하세요. 선택지 보지 말고 기억의 이유를 본문에서 먼저 찾아보자고. 50페이지. 자, 기억. 자. 한 쌍의 감마선이, 빨리 들어가서 앉아.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지?
왜 불가능할까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못 찾으면 선택지로 넘어가면 안 돼, 절대. 시야는 되게 넓혀. 여기 봐. 여기 없어?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도 가야 돼, 계속. 쭉 가봐. 읽어봐. 두 개 문단 읽어보고, 왜 한 쌍의 감마선이 완전히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가 불가능한지, 그걸 찾아봐. 아, 미안. 이거의 답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니? 여기에 있네요. 여기 어디 나와 있어요? 자, 한 쌍의 감마선이 동시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어. 왜? 한 쌍의 감마선이 도달한 검출기는 직선을 선이라고 하며 감마선의 방출 지점은 이 선의 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쌍의 감마선이 각각의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에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 이는 몸이 어느 지점에서 감마선이 방출되었는지에 따라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어떻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나와있지. 요거네, 요거. 자, 이거 가지고 넘어가자. 이거 가지고 넘어가 보자. 그러면 왜 달라져? 몇 번? 다행히 몇 번? 그래, 5번.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찾는 게 훨씬 쉬운 거야. 근데 여기 선택지 하나 보고 맞나? 이거 맞나 그러면 판단하면 안 되고 기억의 이유를 찾아야 돼. 못 찾겠으면 앞뒤로 계속 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1분의 시간이 걸리잖아. 1분의 시간이 걸린다면 58초를 앞에다 시간을 쓰는 거야. 2초만 여기서 쓰면 되잖아. 내가 머릿속에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만 가져서 딱 찾아보면 되잖아. 답이. 그게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답도 많이 나오고요. 왜 오답이 많이 나오는지 알겠지?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는 거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틀리기까지 많이 한다는 거지. 왜? 이거를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이유추론, 이게 추론적 사고 이유추론인데 얘는 서술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본문에서 그걸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바로 찾으면 돼. 오케이, 좋아. 다음. 자,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 거야. 솔직히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이게 보통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16번 문제, 12번 문제 이렇게 두 개가 나와. 거기 안에 실려 있어, 두 문제가. 그러면 수능에서도 웬만한 애들은 다 그거 두 개 별표 치고 넘어가고 다른 거 먼저 다 풀어. 그러면 다시 돌아서 이거 두 개를 푼단 말이야.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니까. 이거 딱 봐도 이게 동그란 게 뭐겠니? 뭐 PET? 스캐너겠지. 그래, 일단 이 그림을 먼저 이해해야 돼. 얘가 이 동그란 게 PET 스캐너야. 그치? 검출기가 되겠고, 검출기에 도달하는 두 감마선은 얘랑 얘가 감마선이 되겠지? 감마선 A가 이렇게 도달했대. 밑에 거 다 읽어봐야 돼. A, C 모두 동시 계수 시간폭을 12NS로 설정한 동일한 PET 스캐너로 감마선을 검출한 경우이고, 얘는 방출 지점이야. 방출 지점이니까 여기에 뭐가 있겠니? 비정상 세포가 있는 거지? NS는 시간을 15분의 1초를 나타낸다 라고 했어. 근데 이것도 봐야 돼. A는 정상적인 거야. 얘가 뭐고 얘가 뭔지 알아야 돼. 본문에서 찾아야 돼. 굴곡이야. 두 군데에서 방출한 게 각각 여기랑 여기에 도달했어. 찾아봐야 돼. B를 뭐라고 부르고 C를 뭐라고 부르는지. 이걸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야. 자, 본문에서 찾아봐. B가 뭐고 C가 뭘까? 인체에 의해서 굴곡이 생겼네, B는. C는 두 개가 동시에 나왔네, 감마선이. 자,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이거. 빨리 읽고 있어. 구야, B 뭔지 알겠냐? 동시 뭐? 둘 다 동시 검술 음삭선이야. 다 점선이. 이 점선이 응답선이야, 이거. 여기는 점선하고 겹치니까 그 안에 있는 거고. 자, 다행히 찾았냐? B를 뭐라고 부르냐?
그래, 얘가 산란계수야. 그 얘는 안 들려. 근데 선생님도 기억을 못하냐? 본문을 봐야 되겠다. 산란계수, 랜덤계수. 그래. 이거 기억할 필요까지 없거든, 선생님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어디를 봐야 될지가 정해졌잖아, 이제. 그러면 이 중에서 정상적인 건 뭐밖에 없니? A밖에 없죠? B, C는 못 쓰는 거야. 자, A의 경우 한 쌍의 감마선이 주변 물질과 상관없이 도달했다면 참계수라고 할 수 있겠군. 맞죠? B의 경우 한 감마선이 진행 방향이 바뀌었지만 동시계수 시간평 내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맞지? 왜냐면 동시계수 시간폭이 12ns인데 어쨌든 간에 7s고 얘는 셋 다 도달했으니까. C의 경우 PET 영상의 유효한 성분이 될 수 없는 랜덤 계수라고 할 수 있겠군. 맞지? 아까 다행이가 랜덤 계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A와 B의 경우 동시 계수 시간폭이 8ns였다면 산란 계수는 검출되지 않았겠군? B에서는 7s잖아. 그지? 산란 계수가 검출되겠어? 안 됐겠어? 됐겠지? 어디에서? B에서. 얘는 틀렸네. 이렇게. B와 C의 경우 실제 감마선의 방출 지점이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겠군. 맞지? 이게 동시 검출 응답선인데 이 안에 없잖아. 오케이. 얘도 맞죠. 이걸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야. 그러면 이제 다양한.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어떤 과정이니? 실은? 그래, 찾는 거야. 얘가 어디에 해당하고 얘가 어디에 해당하고 얘가 어디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 사례 적용 문제라고 하는 거야. 또는 도시 구조화라고도 할 수 있겠지. 본문에 말로 설명된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옮겨놓은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학생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막 대충 읽어보고 막 문제 풀고 그래. 첫 번째 단계가 이 그림이 본문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는 데가 첫 번째야.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리고 나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리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거 두 번째. 여기 이게 별표 치고 막 동그라미씩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 이거 진짜 꼭 읽어봐야 돼. 이거 안 읽어보면 답이 안 나와. 여기서도 이게 동시시간 계수폭이 12ns고 5s, 5n, 7s 이거잖아. 이걸 통해서 얘네가 다 동시시간 계수폭 안에 들어왔고 얘가 참계수, 얘가 산란계수, 랜덤계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는 그렇게만 풀면 돼.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거 넘어갈게요. 이거 마지막 문제는 안 풀 거예요. 10번 문제. 이런 건 안 풀어요. 다음. 시간 없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자. 자, 가보자. 문단 번호 먼저 쓸게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문단. 이게 가, 나로 나오잖아. 이게 예전에는, 한 문단에 하나의 질문만 나오는 게 정석이었는데,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정확한 건 3년 전부터 수능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해. 두 개로 나눠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면 1학년 때는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 작년부터는 1학년에도 이렇게 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 가와 나로 이루어진 것도 알아야 되고 현대식 두 개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 일단 가만 보고 풀 수 있는 거 가만 보고 풀고 나 보고 풀 수 있는 거 나만 보고 풀고 이렇게 풀면 돼. 자, 가보자. 사랑의 본질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 아퀴나스 설명은 인간의 사랑인 아모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다. 그는 인간이 선을 추구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인데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바로 사랑이라 말한다. 이때 선의 개념이죠.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자신의 본성에 적합하거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뜻한다. 자, 이거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자,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말해? 중심 문장 어디다 그을까요?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이거. 중심 문장 어디다 그을까? 어디? 첫 번째 줄. 인간의 사랑이 아모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다? 근데 여기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사랑에 대한 설명이잖아. 근데 그건 기초인 거잖아. 그 기초에서 얻는 결론이 뭔데? 결론은 첫 번째 문장이 아니라 몇 번째 문장? 두 번째. 여기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본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중심 문장은 그럼 이거야.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해. 근데 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아모르에 대한 분석을 기초한 거고, 이 문장을 설명하려고 했더니까 여기 문장에 들어있는 이 선이라는 개념이 뭔지 좀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해 준 거야. 여기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선한 것을 추구하려는 원천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해보는 거지. 자, 여기서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라본 사랑이야. 한번 가볼게.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되는데 일단 되게 좋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바로 뭐가 되니까? 밑줄이 되니까. 왜? 뒤에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나올 거라니까. 이는 선을 추구한다는 점수 동일하지만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일단 밑줄을 쫙 대고 뭐와 뭐의 차이점?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의 차이점이 되는 거야. 자, 첫째라고 했으니까 첫째, 그럼 첫째가 있으면 뭐도 있겠냐? 둘째도 있겠죠? 둘째 이렇게 되네. 차이점은 두 가지네요. 첫째,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대상에 의해 촉발되어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감각적 욕구. 반면 지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아니다. 이거를 자, 다시 할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할게.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반면은 지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여기까지 추구 행위라니까 여기까지 가자고. 이렇게 가야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감각적 욕구를 따르는 추구 행위, 얘는 지적 욕구를 따르는 추구 행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야. 좀 더 읽어보면 지성의 능동적인 활동과 주체의 선택에 의해 일어나는 보다 적극적인 것이다. 머릿속에 기억 안 해도 돼. 있다는 것만 하면 돼. 자, 둘째. 감각적 욕구는 감각적 인식 능력에 의해 선으로 인식되는 거 추구하는 반면, 또 반면 나왔죠? 그러면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감각적 욕구, 지적 욕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감각적 인식 능력에 의해 선으로 인식된 것을 추구하는 반면 지적 욕구는 지성에 의해 선으로 이해된 것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감각적 인식 능력은 대상의 선악 판단에 개입할 수 없지만 지성은 대상이 무엇이든 이해한 바에 따라 선악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단맛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면 감각적 욕구는 사탕을 추구하겠지만 지적 욕구는 사탕이 충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죠. 자, 여기도 어렵게 글을 읽을 필요 없어. 제목만 붙이면 돼.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되는데 인간의 욕구가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왜?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이 뭔데? 선의 개념. 그러면 욕구가 뭔데? 이런 욕구. 이렇게 된 거야. 글이. 자,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있는 곳에 항상 사랑이 있다고 말하며 라고 했지. 사랑이 뭐라고 했니? 전제라고 했지. 첫 번째 문안에 봐봐. 욕구를 추구하려는 인간행위의 원천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잖아. 사랑이 있어야지만 욕구를 추구하지. 근데 그 욕구에는 두 가지 욕구가 있잖아. 어쨌든 이 두 가지 욕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이야. 그래서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있는 곳에 항상 사랑이 있다고 말하며 사랑이 선을 향한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정념이라고 칭하며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정념은 없으며 선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여러 정념이 비롯된다고 하였다. 만약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가장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한다. 다른 것보다 선이라고 이해되는 것을 우선 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퀴나스가 말하는 인간의 사랑은 선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입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라고 했죠. 선생님 밑줄은 어디 읽을 거냐면 그냥 여기 앞에다 할 거야. 예, 사랑의 힘 이렇게. 자, 여기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라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본 작품이야. 자, 그럼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부터 가보자.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선을 추구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 인간은. 그래서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욕구를 한대. 자, 그래서 선이라는 개념. 욕구에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줬고요.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사랑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선을 향한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본 거야. 아까 첫 번째 문장과 똑같은 말이 또 나왔지. 그지, 얘라마, 그지? 이렇게 돼. 그럼 특히 감각적 욕구에 의한 거를 정념이라고. 정념이 2개 이상 반복된다면 어떻게 돼? 뭐가 작동해? 2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 뭐가 작동하니? 지성에 의해서 판단한다라고 선택한다고 나와있지? 이렇게. 자, 그럼 문제 가보자. 가만 보고 문제 푸는 거야. 가. 가나의 공통점이니까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겠죠? 머릿속에 가의 흐름을 이렇게 보세요. 가나 모두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에 문제점이 나오니? 안 나오지? X. 2번. 가나 모두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 거 맞습니까? 선이란 뭐 계속 나오지? 이거 동그라미 쳐놓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개념 체크하고 접속고 세모하는 게 단순히 글 읽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거지. 자, 3번. 가나 모두 2가지 이론의 장단점 비례 2가지 이론 나오니? 누구 것만 나와? 누구 것만? 아퀴나스 것만 나오지? 그러니까 얘도 X. 가나 2가지 관점 절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얘도 X. 자, 특정학자의 견해. 여기 특정학자가 누구야? 아퀴나스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니? 아니죠? X. 답 몇 번? 2번. 자, 이런 문제를, 이런 지문 2개가 동시에 나오는 걸 우리가 주제통합 지문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연관된 소재로 가지고 2개의 지문을 엮어놓은 걸 주제통합 지문이라고 부르고 수능에서도 반드시 나와. 주제통합 지문이. 그리고 주제통합 지문의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의 논지 전개 방식이야. 그런데 작년 수능 빼고 그 이전 수능까지 보면 계속해서 보면 하나만 가지고 답이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수준에서는 무조건 가만 봐도 답이 나온다는 거야, 얘는. 알겠죠? 그냥 답이 나와. 답이 안 나오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은. 자, 다음.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어요. 자, 기억 가봅시다. 기억. 욕구. 욕구만 가면 안 되겠지? 좀 더 읽어봐야 되겠죠? 글도 읽어보고. 욕구는, 욕구를 추구한대. 근데 이 욕구에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있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어디 있는지 좀 파악됐죠? 자, 가봅시다. 욕구. 선을 추구한다. 맞습니까? 네, 선을 추구하는 욕구를, 인간은 선을 추구하는 욕구를 지니는데,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선을 추구하는 거야. 맞네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된다. 맞습니까? 네. 감각적 욕구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왜 아니죠?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지? 그 말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 동시에 일어나면 뭐가 발동한다 그랬지? 그렇지. 지성이 발동한다고 나왔죠. 답 4번. 가나도 보면요. 가봐요. 얘들아, 이거 잠깐 봐봐. 이 글을. 여기가 아퀴나스에 따르면이라고 나와있지. 이 세 개는 풀 수 있는 거야.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는 반응이니까 한번 읽어볼게. 갑은 잠에서 깨어나 방 안 가득한 카레 냄새를 맡고 카레를 먹고 싶어서 식탁으로 갔다. 그런데 갑이죠. 오늘 예정된 봉사활동이 늦지 않기 위해 카레를 먹지 않기로 하고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카페를 들렀더니 진열장에 시원한 생수와 맛있는 케이크가 있었다. 그것들을 보니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지만 생수를 먼저 주문해 마신 후 케이크를 주문해 먹었다. 그러다 갑은 카페에 들어오는 이성인 을의 미소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평소 갑은 부끄러움이 많았지만 용기 내 을에게 다가갔다.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자, 아퀴나스에 따르면 답의 근거는 본문에 있습니다. 갑이 카레를 먹고 싶어진 것은 카레 냄새에 의해 촉발된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행위다. 맞습니까?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행위 맞아요? 잘 모르면 본문에 뭐가 있어?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행위가 있어. 얘라마 있지? 거기 한 번만 읽어줄래? 본문에서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행위 한 번만 읽어줘봐. 그렇지. 감각적으로 촉발되는 거지. 그래서 카레 냄새에 촉발된 거 맞지? 얘는 맞네. 이렇게.
아퀴나스에 의하면 갑이 카레를 먹지 않는 것은 지성이 카레를 먹는 것을 선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얘도 맞아요? 얘는 이제 지성이 그런 거 판단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뭐라고 나 본문에서 그걸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지. 얘도 지성이는 판단을 맞네.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생수와 케이크 중에 둘 중에 고민할 때 뭐가 작동한다 그랬지? 본문에서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면 뭐가 작동? 지성. 생수를 먼저 주문해 마신 것은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더 선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지성에 의해서 어느 것, 보자. 두가 충돌했을 때. 인간은, 더 선이라고 이해된 것을 우선 추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있지. 그러면 생수를 먼저 추구했다는 건 생수가 더 선이라고 이해하는 거 맞아요? 맞네. 이것만 했다면 나를 안 읽고 끝낼 수도 있었는데 치사하게 답이 안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가나에 대한 자, 그럼 요것도 볼까? 가의 아퀴나스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맞습니까? 세모. 고민하면 세모야. 선을 추구한다고 나왔지만 선과 악을 판단한 내용은 안 나왔지. 근데 선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사람은 뭐와 뭐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 선과 악을 한다고 똑같잖아. 근데 시험 볼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세모. 아퀴나스는 모든 정념이 사랑을 전제한다고 봤다. 맞습니까? 어디 문단이 있는지 알지? 마지막 문단. 모든 욕구에는 욕구의 원천이 뭐라고 나와? 사랑. 사랑 없는 욕구는 있다 없다? 없다. 맞지? 맞네.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아퀴나스는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사랑, 기쁨의 전제 이런 거 나오냐? 기쁨과 관련된 거 나오냐 안 나오니? 나만 보이는 거야? 봐봐, 얘들아. 얘들아, 봐봐. 선을 추구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지. 이 욕구의 바탕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고 했지. 사랑이 있으면 선을 추구하지. 그지? 그러면 선을 추구하면 자신에게 뭐가 나와? 기쁨을 주는 게 선.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선을 추구하고 그 선을 추구하면 기쁨을 준다라고 나와 있네? 그렇지? 오케이. 그럼 얘도 맞네요. 아퀴나스는 사랑을 욕구의 관계에 따라 설명했대. 욕구와의 관계. 맞지? 욕구의 전제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관계죠. 아퀴나스는 인간의 사랑이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고 보았고. 맞나 얘도? 얘도 맞죠? 오씨, 이거만 가지고 답이 안 나오네요. 오케이, 좋아. 다음 나 읽어볼게요. 자, 칸트가 나옵니다. 얘도 문단번호 쓰자. 얘도 3개밖에 없어요. 요거 니가 한번 해볼래? 해보고 선생님 거랑 비교 한번 해볼까? 짧으니까? 아니야? 같이 해? 이것들이 점점 안 하려고 그래. 하기가 싫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어.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자, 가자. 얘라면 하기 싫다는데 또 하지 말아야지.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전적 차원의 사랑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냥 밑줄이죠? 그럼 이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이 나오겠지?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같이 인간의 경향성에 근거한 사랑이며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로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보다 실천적 차원의 사랑에 더 주목하고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했네? 밑줄 하나 더 그어도 되겠지? 마지막. 이렇게.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법칙을 실현하려고 하는 선의지를 지닌 존재이다. 여기서 선의지란 동그라미 개념이 나오죠. 선을 지향하는 의지로 그 자체만으로 조건 없이 선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인간에게 도덕법칙을 의무로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칸트에게 의무란 동그라미가 나오죠.
도덕법칙에 대한 존공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법칙은 동그라미 개념들의 나열이네.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명령 형식으로 나타나며 칸트는 선의지에 따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실천하는 것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자, 여기 중심은 어딜까요? 이 개념들을 설명한 이유는 결국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선생님은 답 어디? 여기. 자, 봐요. 선의지. 봐봐. 칠판 봐봐, 선생님. 칸트는 선의지에 따라 라고 했죠? 선의지, 여기 있어요. 선의지에 따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라고 했죠? 의무는 뭐라고? 여기였어요. 근데 도덕법칙은 왜 동그라미냐? 의무 안에 도덕법칙이 있거든. 그러니까 얘랑 묶이는 거야. 선의지, 의무. 선의지에 따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실천하는 것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결국 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개념들을 쫙 펼쳐놓았다고 보면 되겠지. 다음, 칸트의 관점에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욕구나 자연적 경향성이 이끌리는 감정이기 때문에 의무로 강제하거나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어떤 경향성과 무관하거나 심지어 경향성을 거스르지만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무로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참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실천적 차원의 사랑만이 보편적인 도덕법칙으로 명령될 수 있으며 인간에 대한 실천적 사랑이 모든 인간이 갖는 서로의 의무라고 말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있으니까 요 앞에가 1, 여기가 2 되겠지. 1, 2 이렇게. 그래서 뭐가 실천적 가치가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도 하나 해줘도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럼 나머지 거 답 나오니? 한번 풀어볼까요? 자, 13번에 몇 번? 13번에 답 5번이지? 이것도 실천적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둘 다 감성적 차원의 사랑이야. 알겠지? 다음. 요거는 어떻게 돼? 칸트는 인간에게 그 자체로 선의지가 있다고 나왔고,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명령으로 일으킬 수 없다고 보았다. 이것도 맞죠? 칸트는 사랑이 인간에게 도덕법칙을 의무로 부여한다라고 나왔다. 사랑에는 무슨 사랑과 무슨 사랑이 있죠? 감성적 사랑과 실천적 사랑이 있지. 실천적 사랑이 곧 도덕적 직의 의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세모. 이거 말이 좀 애매하니까 세모. 사랑을 감성적 차원과 실천적 구분했고요. 근데 사랑이 실천적 차원의 사랑인데 사랑이 도덕법칙을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 얘는 아니야. 왜냐면 실천적 사랑이 곧 실천적 사랑에 대한 개념이니까 얘는. 답이 3번이긴 한데요. 이 문제가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요.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던 문제이기도 하고. 다음. 칸트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법칙이 있다고 봤죠? 도덕법칙에 대한 개념도 나오니까. 이건 이렇게 됐고요. 자, 요거는 뭐 안 풀게요. 요거는 어차피 어휘 문제는 나중에 안 풀어도 돼요. 이렇게까지만 합시다. 자, 이렇게까지 했고요. 좀 쉬었다가 뭐 2개 하려고 좀 급하게 했어. 빠르게. 그렇죠? 그래도 2개는 해야지. 10분 쉬었다가
문법 하도록 할게요.